감사합니다. 네, 영국에서 원래는 평화신학이랄까요? 평화학이라고 요즘은 더 많이 얘기하는데 평화 갈등 전환 이런 데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오다가요. 갈등 전환이나 평화학에서 문화나 예술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박사 진학을 좀 미디어 쪽으로 해볼 수 있을까 했다가 미국에서는 신학과 미디어를 이렇게 다루는 곳들이 많이 없어서 이 주제를 다루고 계시던 에든버러 대학교의 졸리언 미첼 교수님이랑 컨택이 돼서 운이 좋게 박사를 하게 됐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진이랑 평화가 뭔가 중요한 관계가 있을 거다 라고만 생각하고 이제 박사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 삽질을 하다가 겨우 박사 졸업했고요. 논문은 광주항쟁에서 사용된 언론사진 분석을 통해서 사진이 평화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썼고요. 공공신학이나 평화학, 그 다음에 미디어 연구, 그 다음에 한국의 갈등 역사들을 재해석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사진과 비폭력 그리고 시민 저항인데요. 제목에서 이제 아실 수 있듯이 사진은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그리고 제 방법론 중에 하나인 이제 미디어 연구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다룰 주제는 비폭력과 시민 저항의 관계인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평화학의 배경에 있기 때문에 평화학에선 최근에 비폭력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사회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좀 연구가 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시민 저항이라는 시빌 레지스턴스라는 티어리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 조금 이따가 나올 내용인데요. 저희 촛불 집회, 촛불혁명 때 JTBC에서 자주 등장했던 책 중에 하나가 왜 시민 저항은 먹히는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내용도 잠깐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사진 슬라이드 좀 있고 읽을 방식인데요. 읽으면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집중이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잘 발표하기 위해서 일단 읽는 방식으로 하고, 여기는 그냥 보조 방식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거리로 뛰어나온다. 남성은 웃옷을 벗은 채 두 팔을 하늘로 벌리면서 앞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의 표정은 더욱 극적이다. 마치 하늘을 향해 소리를 치는 것 같은 모습에 일종의 순곰이 마저 감돈다. 뭔가 간절함이 느껴서일까? 이 사진을 보며 한참을 생각하게 된다. 이 남성은 왜 상의를 벗은 채 거리로 뛰어나온 것일까?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상의를 탈의한 채 두 팔을 벌리며 뛰어가는 남성의 역동적인 모습과 그 남성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카메라의 시선과 사진 속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이 남성에게 향하고 있다. 자연스레 관객도 이 남성으로 향하게 된다. 흑백 처리된 이미지는 당시 삼엄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남성의 뒤편으로 보이는 대형 태극기는 사진 속 순간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든다. 태극기는 조화와 평화, 순결을 추구하는 민족 정신을 상징하며 그 기호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치하에 태극기를 흔든다는 것은 자주 독립과 반제국주의 평화를 위한 용기 있는 행위였다. 한국인 관객이라면 이 사진 속 거대한 태극기를 들고 서 있는 두 사람과 그 앞을 달리는 맨몸의 남성의 모습에서 여러 감정들을 느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이 사진을 촬영한 고명진은 이 사진의 제목을 나의 조국으로 정하였다. 사진작가는 이 순간을 통해 조국을 떠올리며 관객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듯하다.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사진을 자세히 보며 몇 가지 단서들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있는 두 남성이 고글과 마스크를 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진 위편 먼 배경이 되는 무리의 사람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차량이 다녀야 할 도로 위에 나왔다는 점과 도로 위에 뿌려진 하얀 분말가루 등이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 사진은 1987년 6월 26일 부산 문현 로타리에서 촬영되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반독재 민주평화운동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며 그 일환으로 부산에서는 6.16 평화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은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이 주체가 된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중요한 역사이며 6월 항쟁을 계기로 오랜 군사 정권의 막을 내리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비록 시위와 집회 도중 일부 물리적 갈등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6월 항쟁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운동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6월 항쟁을 시민 저항운동의 한 예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 비폭력 저항의 의미와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고명진의 사진을 중심으로 비폭력 저항 이미지의 상징적 역할을 살펴본 후 평화를 위한 종교와 사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60 영수회담이 결렬되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그동안 2차례나 연기하였던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을 6월 26일에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질 것을 발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호원철폐, 구속자 석방, 집회 및 시위와 언론자유 보장, 최루탄 사용 중지 등 4가지의 집회 목적을 밝혔다. 이 4가지 요구사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도 무시한 채 독재와 탄압을 이어가던 전두환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최 측은 80년 광주항쟁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의 트라우마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했다. 제2의 광주의 재앙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6.16 성명서에는 당시 이와 같은 분위기를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평화행진이야말로 민주제도가 당연히 보장하는 국민의사의 표현 방법이며 우리가 간절한 모든 호소와 요청이 전적으로 짓밟힌 이 시점에서 분명히 또 평화적으로 국민의 뜻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현 정권이 국민평화대행진을 구실로 비상사태를 발동, 제2의 광주사태를 유발시킬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리란 사실을 경고하며 나아가 국민운동본부에 참가하고 있는 각계각층이 주체적으로 국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6.16 국민평화대행진을 주체단체 국민운동본부 주체단체 중 하나였던 민주당은 신문을 통해서 비폭력 집회의 결의를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전국의 6개 도시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평화적 집회를 기획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뜻으로 차 경적을 울리기도 했고 버스와 택시들도 이에 동참했었습니다. 일터에 있던 넥타이 부대들도 동참의 뜻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창밖으로 던지면서 시위의 뜻을 더했습니다. 6.16 평화대행진은 한국 민주주의 운동 역사 속에서 비폭력 시위를 강조하며 다양한 시도를 접목한 시민 저항의 한 예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6월 항쟁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평가이고요. 그것을 비폭력 저항 운동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글에서는 6.16 자체에서는 비폭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폭력 전통과 시민저항 이론의 등장인데요. 비폭력 저항은 평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혹은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그에 져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비폭력적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의 목적만큼이나 방법도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평화주의에 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는 종교적이고 규범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평화주의 개념과 주장은 옳다, 이상적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이거나 효과적이진 않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20세기 들어 비폭력 그리고 시민저항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정치참여 방법론으로서 비폭력 저항의 이론적 틀과 전략적 적용 방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비폭력 저항 운동에 대한 논의는 종교적 규범적 틀을 벗어나서 실천 중심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폭력 저항 운동의 가치를 현실 정치사회 참여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 잘 적용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논의는 이른바 시민저항, 시빌 레지스턴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폭력 운동의 규범적 가치보다는
방법론으로서의 잠재력, 심지어 효율성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잠재력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스포드에서 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아담 로버츠는 시민저항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시민저항운동은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일종의 정치적 행동이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비폭력 행동, 비폭력 저항, 그리고 피플 파워 등이 있다. 이는 특정 권력과 강제력, 정책 혹은 정권에 대항하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진 일련의 활동들을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 명사 저항을 사용한다. 같은 맥락에서 형용사 시민의, 그러니까 시빌이라는 표현은 시민 혹은 시민사회를 가리키며 이미 널리 공유되는 개념으로서의 시민적이라는 표현이 곧 이 운동의 목표임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시민저항운동은 비군사적 혹은 비폭력적 성격을 나타낸다. 시민저항은 정치적 행위의 한 형태이며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비폭력적인 방식일 때임을 주장합니다. 이는 정부나 정적이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라도 지속적으로 비폭력적 방법을 고수하는 시민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폭력적 행동이란 상대를 해하지 않으면서 제도화된 정치 참여 방식, 그동안에 했던 투표나 로비나 투서나 구두 요구 등이 아닌 창의적 행동으로서의 정치 참여 행위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민저항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론적 접근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이론적 접근에서는 시민저항 운동의 이론적 근거였던 비폭력 저항에 관한 개념이나 역사적 논의들을 주로 살피는 방법들이고요. 전략적 접근은 시민저항의 효과성과 실천 방안들을 연구하는 부류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적 접근을 살펴보면 비폭력 전통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가르침은 다수의 종교 전통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기독교의 경우 퀘이커나 제세례파 등과 같은 평화교회 전통에서는 비폭력 및 반전운동을 자신들의 핵심 가치와 실천으로 여기기도 하죠. 정치 영역에서는 헨리 소로우의 시민 불복종 운동, 톨스토이의 비폭력 저항에 관한 글들이 이 연구들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폭력 시민 저항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등입니다. 물론 이제 간디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또 비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 맥락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간디의 신념과 비폭력적 생애는 시민저항의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간디의 연구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간디가 남아프리카와 인도에서 보여준 비폭력 저항의 삶은 비폭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수많은 활동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간디의 생애가 비폭력 저항의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면 마틴 루터 킹의 등장은 시민저항을 정치적 대중운동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중반부터 대규모의 반전 시위 운동과 독재 정권과의 비폭력 투쟁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시민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칠레, 폴란드, 동독, 체코, 남아프리카, 세르비아, 그리고 튀니지아, 이집트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6월 항쟁 또한 1987년이니까 이런 흐름에 같이 속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간디나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도 합리적인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 비폭력과 비폭력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이런 비폭력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로 등장하는데요. 시민저항 이론의 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사회 갈등의 변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정의와 평화를 위한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더 큰 정의를 위해서 폭력적 방법론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인 방법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콤 엑스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간의 입장 차이나 간디와 파논 간의 논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일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만 봤을 때 현대사회에서 자주
발생하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는 영역 다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거나 주장하는 학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히고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테러가 계속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학문들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묻는 것은 한국적인 맥락에서도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무력 저항 및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1980년 광주에서 발생한 군부의 대량 학살에 맞서 싸웠던 광주 시민군의 모집과 갈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군부 독재로부터 이어져 온 공권력의 남용, 무력 진압에 맞서 싸운 시위대와 신체적 다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자비한 불의에 앞에서 외치는 비폭력과 평화의 구호가 무력하고 무책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이찬수는 서울대 평화통일학과에 있는 이찬수 교수는 현실 정치 속에서 완전한 비폭력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폭력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과정으로서의 간폭력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는 비폭력 대신 간폭력 혹은 작은 폭력의 개념을 사용하여 한국 갈등의 역사 속에서 비폭력 저항과 무력 저항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비폭력만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자칫 협소한 논의와 실천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배경의 집단, 즉 평화는 종교의 전우물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집단들이 각 평화에 대한 이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데요. 20세기 들어서 비폭력에 대한 용어가 더 많이 자주 각광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평화주의라는 용어가 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세기까지는 평화주의와 비폭력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으나 20세기 이후 비폭력의 개념은 종교에서 분리되어 정치적 행위 수단을 의미하는 특정한 개념과 실천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평화주의와 비폭력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더스틴 하우스는 평화주의와 비폭력을 구분하여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퍼시피즘, 평화주의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전쟁과 폭력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뜻하는데 이는 근대의 시민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반면 non-violence, 비폭력은 정치적 참여 방법으로 국한하여 사용되고 폭력적 행위보다 더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찬수의 간폭력은 비폭력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가 구분하고 있는 완전한 비폭력성이란 앞서 말한 이데올로기로서의 평화주의를 지칭하는 반면 현실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는 간폭력은 정치적 선택으로서의 비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폭력 시민저항 이론 중에 연구 중에 방식이 뭐냐면 전략적 도구로서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 분야는 비폭력적 방법론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에리카 체노베스랑 마리아 스테파니 쓴 그들의 책 Why Civil Resistance Works, 이거 아직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시민저항이 먹히는가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략적 연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1900년대부터 2006년 동안 전 세계 323건의 정치적 갈등의 사례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시민저항 운동의 비폭력적 방식이 폭력적 시위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이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인식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정의를 위해서 작은 폭력은 감수해야 한다는 폭력 사용의 근거를 반박하고 있다는 데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체노베스와 스테파는 비폭력 저항이 더 효과적인 원인을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동원 능력, 모빌라이제이션이고, 두 번째가 탄력성, 레질리언스고, 세 번째가 지렛대 효과입니다. 먼저 정치적인 행위에는 대중의 참여가 필요한데
폭력적인 방식의 집회 및 시위보다 비폭력적 방식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 저항의 성공은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어떤 계기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얻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시위 규모가 커지면서 사람들의 힘을 얻으면 이른바 민중의 힘, 피플 파워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 능력 면에서 비폭력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탄력성인데요. 이 탄력성은 시위와 운동이 정적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히거나 위기에 맞닥뜨릴 때가 생기곤 하는데, 이때 비폭력적 시위 방식이 폭력적 집회보다 내부적으로 더 큰 결속력을 보이며 지속적인 시위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부적인 위기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문제와 연결되는데요. 비폭력적 정체성은 이를 더 견고히 하도록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으쌰으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장애물에 봉착했을 때 이게 옳은가 이게 맞는가에 대한 내부의 어떤 논의나 토론이나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떤 집단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이거를 이렇게 고수하려고 할 때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이 생겨서 내부 결속력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반면에 비폭력적인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한 집단들은 그래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정당하다라는 것 때문에 내부적인 결속을 더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외부로부터의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탄력성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렛대 효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평화적 시위를 정부 혹은 반대 그룹이 무력으로 억압하려고 하거나 말도 안 되게 억압을 하려고 할 때 그 상황을 목격한 다수의 국민들, 그러니까 그 집단 외부에 있는 관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관망을 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부가 잘못했다. 아니 저 집단이 저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진압하려고 했던 방식의 어떤 효과가 오히려 다른 대중들의 참여를 높이게 되는 지렛대 효과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관심과 정당성을 주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도 하고요. 혹은 부메랑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다수의 사례에서 시민저항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현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2000년도부터 2006년 사이에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예를 들어 세르비아나 마다가스카르, 조지아, 우크라이나, 레바논, 네팔 등이 그 예입니다. 한국의 경우 2016년부터 17년 촛불혁명이 비폭력 시민저항운동의 가장 좋은 사례가 될 것인데요. 이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 왔고 내부적으로 계속 어쨌든 정부가 이거를 빌미를 삼아서도 안 되고 우리 내부로도 깨지는 문제를 삼아서도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단속을 하던 경험들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부에서 뭐 이렇게 차로 막는다든가 외부에서 이렇게 억압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사람들의 대중적인 어떤 지지를 얻었다라고 보는 분석들을 그 당시에 TV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6월 항쟁을 제가 시민저항 운동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비폭력 저항 운동의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제 저의 작은 그냥 공헌이라면 그 다음 얘기인 건데요. 시민저항운동의 성공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 또한 평화로운 것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현대사회 속에서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비폭력 평화주의가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일련의 집합적 판단이 이미 과거 시대의 상황에서이라는 한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 속에서 특히 무력 통치나 구조적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때로 폭력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적어도 21세기 이후의 시민저항 운동의 성공 사례들은 과거의 믿음과는 달리 비폭력 저항이 오히려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평화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에는 세계 정치 구조와 사회 문화 구조의 변화, 그리고 시민 의식의 발전에 따른 총체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고요. 적극적 평화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많은 평화의 몸짓들, 구조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이 명시한 기본적인 인권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들, 그리고 언론 및 의사표현의 자유들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변화들이라는 것이죠. 여러 상황의 변화들 중에서 저의 관심사는 헌법이 명시한 언론과 미디어의 발전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시민저항 운동의 비폭력 저항의 가치가 쉽고 빠르게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이 과거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진이나 이미지는 이러한 비폭력 저항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거랑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시민저항 이론의 초점이 비폭력 혹은 평화주의의 당위성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시민이 어떻게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폭력적인 혹은 비폭력적인 방법 중에서 어떤 방식의 정치적 행동, 시위 및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운동과 대중과의 소통 방식에 관한 연구인 셈인 거죠. 즉 대중은 폭력과 비폭력적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비폭력적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운동의 성공 사례들이 변화된 정치 생태계 속에서 나타나는 대중들의 비폭력 저항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의 일반적인 시민들이 비폭력적 방식을 선호하며 그것이 더 옳은 일이라는 도덕적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표현한다면 인간은 폭력보다 평화를 추구하고 가능한 비폭력적 방법을 선호하고 불의 혹은 억압과 저항하는 누군가가 비폭력적 방식으로 저항할 때 더 큰 공감과 지지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명진의 나의 조국에 가지는 감동은 이런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예로 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나라는 제목인데요.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왜 이 사진을 보면서 더 많은 감동을 받는가라는 질문과 비교될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진이 실리지 못한 사진이라는 겁니다. 고명진의 나의 조국은 촬영 직후에는 불행히도 신문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편집부에서는 이 사진이 너무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사진이 가진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을 알았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렇게 묻히는 줄 알았는데 12년이 지나서 다시 세상에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AB통신이 선정한 20세기 위대한 100대 사진 중에 하나로 이 사진이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순간을 재현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적 순간의 재현이자 비폭력 저항의 정신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진을 골랐는데요. 이 사진이 당시에는 신문에 게재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현재까지 자주 통용되고 심지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저는 이 사진이 내포하고 있는 비폭력적 저항의 메시지가 관객의 이해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생각해볼 사진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진 속의 인물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속의 이 청년이
비폭력적 저항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나 힘이나 파워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폭력적 저항이 실제로 더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던 이유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폭력적 응보가 아닌 비폭력적 대응으로 인한 희생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이죠. 글 서두에 살펴본 사진 속 남성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부산에서는 고 박종철 열사의 추모 행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군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외치기 위해서 거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폭력 진압이 시작되었고 최루탄을 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최루탄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6월 9일이죠.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중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의 진압과 최루탄의 공포를 뚫고 한 남성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상의를 벗어 던지고 경찰을 향해서 외칩니다. 최루탄을 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종철과 이한열을 죽음으로 몰고 간 최루탄과 군부 권력에 말 그대로 온몸으로 맞선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고귀한 행동, 용기와 희생이 바로 비폭력 저항의 본질적인 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게 왜 이한열이 아니라 이 남성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6월 항쟁에 찍힌 사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진일까?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 중에 지금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재현되고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사진이 바로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고 이한열 열사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연세대나 이런 데 가면 사진 판화나 여러 가지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있고 그 당시의 상황을 그 당시의 민주적 투사나 이런 모습으로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당시 사진기였던 정태원, 로이터의 사진기자였죠. 정태원이 거기에 있으면서 촬영한 이 사진은 6월 항쟁을 실질적으로 이 사진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뒷복제 역할을 했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태원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종철이도 두드려 맞고 고문받아 죽었는데 그때는 사진이 없었잖아. 한열이 죽음은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영향을 준 거야. 도화선이 된 거지. 나는 외신 기자여서 가까이서 찍을 수 있었을 뿐이야. 그의 사진이 없었다면 6월 항쟁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진은 시민저항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진의 상징은 집단 내에서 공동의 기억으로 공유되고 있고요. 또 집단 정체성을 강화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사진은 당시 전두환 정권의 폭력적 진압과 불의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화를 외치는 대학생 운동가에는 가혹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은 군부 독재와 맞서 맨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엄혹한 당시 상황과 그와 비슷하게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진은 당시 군부 독재의 폭력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를 재현하는 것이지 비폭력 저항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이 사진과 이미지는 당시 군부 독재의 폭력성과 그로 인해서 피해를 얻게 된 사람들의 피해자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진이 비폭력 저항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사진 속의 이한열의 이미지는 폭력의 피해자로 재현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한열 열사는 폭력의 피해자인 동시에 또한 평범한 대학생이고 문학을 살아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는 군부 독재에 힘없이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저항했던 능동적인 대학생 운동가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진은 그를 기억하는 유일한 사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의 평범했던 모습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그의 짧지만 가치 있던 삶으로 함께 기억되는 순간 중에 하나여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비폭력 혹은 평화주의에 관한 편견 중에 하나는 불의하고 폭력적인 억압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비폭력을 무저항으로 오해하거나 그 결과 힘없이 당하는 폭력의 피해자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폭력은 수동적이지도 힘없는 피해자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용기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희생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그 근원에는 폭력으로 폭력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는 신념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명진의 사진 속 그 상의를 벗은 남성은 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고요. 자신의 동료를 대신해서 경찰을 향해 최루탄을 쏘지 말 것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따라서 이 사진을 보는 관객의 반응은 사진 속 청년이 보여주는 용기와 희생, 사랑에 근거한 비폭력적 저항의 메시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 사진이 시사하는 바를 가리켜서 한국의 대중이 사진 속 청년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비폭력 저항의 뜻과 행동을 함께하는 일종의 도덕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고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적 사진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비단 이 사진 속 한 개인의 보여준 희생적인 모습 때문만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와 평화를 위한 비폭력 저항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속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열망은 지난 수십 년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되고 학습되어 왔으며 그 체험의 결과가 바로 지난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그렇게 비폭력적 수단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해왔고 세계 유례없는 비폭력 시민 저항운동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제가 촛불혁명을 너무 조금 이때 이렇게 썼네요. 네,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가 구호가 아닌 현실 정치 속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가는 지난한 과정 속에서도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종교계 혹은 기독교의 이제 리플렉션과 같은 얘기를 조금 적었는데요. 어떤 수용자의 관점에서 대중들이 그 비폭력적 사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혹은 종교의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는 수용자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비폭력의 가르침은 예수의 핵심 정치 사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고명진의 사진을 본 기독교인들이라면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우통을 벗고 있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거리로 뛰어나온 이 남성을 보면서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의 수단으로서 정당화된 폭력의 희생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사슬을 끊기 위한 비폭력 저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방식으로서 현대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치이며 교회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닌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그리고가 아니죠. 결론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따라서 종교의 역할은 혹은 교회의 역할은 사진과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 짧은 글에서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 건데요. 교회가 예수님같이 그리고 사진 속 우통을 벗은 남성과 같이 이 사회에 먼저 용기와 자기 희생적인 모범을 보인다면 불의와 폭력에 함께 맞설 더 많은 대중들의 지지와 참여와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맥루아는 매체가 꼭 메시지라고 말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의 공적 영역에서의 비폭력적 삶, 이 자체가 평화의 메시지인 것이죠. 석가모니가 그랬고 예수가 그랬고 무함마드가 그랬죠.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종교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따르는 종교에서 폭력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어떤 그 불일치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있다면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열혈사제라는 드라마인데요.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데 하여튼 열심히 보려고 노력 중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한국 사회를 드러내면서 어떤 온갖 부패한 구조, 세력들을 그리면서 정치, 경찰, 뭐 법, 검사들 쫙 엮여 있고 폭력배들도 나오고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상정하고 요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고아원을 보살피는 성당,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부님, 수녀님들을 놓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재개발을 막는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뭐 맨몸으로 막는 신부님을 골칫거리니까 이 신부님을 어떻게든 처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결국 이제 그 용역이라고 하는 깡패를 시켜가지고 이 신부님을 자살로 위장시켜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이런 것도 다 힘써가지고 그냥 자살적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것에 이제 의문을 품고 이 신부님 때문에 사제의 길로 들어선 전직 국가 대테러 전담반의 에이스였던 요원이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설정이 왜 재밌냐면 이 사람은 어떤 해외 작전 중에 여기에 있는 적군을 다 섬멸하라는 이제 지시를 받고 거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미 정보에 의하면 여기 모든 사람을 다 사살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민간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수류탄을 던지려고 빨리 던지란 말이라 했는데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일단 던져 해가지고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딱 던졌는데 수류탄이 떨어지니까 그 소리에 거기 숨어있던 아이들이 나와서 수류탄을 짚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이 요원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 요원에서 이제 물러나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분을 바꿔가지고 막 헤매고 막 술 마시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 신부를 만나요. 그래서 이 신부가 안아주고 울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종교에 귀의하게 된 신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질을 죽이려고 열심히 신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개인으로서 이 사건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경찰들도 부패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신부가 하나님, 나는 신부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전직 요원으로 돌아가서 다 때려 부시면서 지금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폭력이나 어떤 이런 능력이 없다면 이 사건이 해결 안 될 것처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수녀님들이나 다른 신부님들은 되게 무기력한 것 같고 이런 폭력이나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점차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작가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 신부가 싸워서 이 신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신부를 돕는 경찰, 뭐 알바하는 좀 모자른 학생, 그 다음에 바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막 스파이 노릇해주고 막 도와주면서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얘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자기를 잘 돌봐줬던 신부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 신부님이 해놓은 모든 사랑의 씨앗들, 평화의 그 씨앗들을 먹고 그것이 자라나면서 결국은 아마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신부도 폭력이 아니라 뭔가 감화된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보는 중입니다. 네. 점점 액션으로 가네. 지금 막 액션으로 막 치닫고 너무 재미있는 코드로 가고 있는데 열혈사제입니다. 네. 열혈사제. 아주 뭐 무게가 있거나 이렇게 진지한 것은 아니고 그냥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어쨌든 상정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충분히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교가 이런 상황에 불의에 놓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내가 어떻게든 이걸 바꾸겠다 하는데 그 돌아가신 신부님은 그 힘이 있는 이 전직 요원에게 그건 남들이 하는 일이고 너는 신부다. 너의 일은 딴 거다. 너는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포용하는 거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긴장 속에서 종교 내부적으로도 혹은 기독교 내부적으로도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비폭력적 저항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창의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종교가 신념과 실천을 일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미디어에 나타난 종교 속의 이미지 혹은 종교를 제안하는 미디어의 아비투스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 의미도 이런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조직폭력배나 이 부패한 세력의 한 세력으로 사이비 이단 집단이 나오는데 분명 사이비인데 하는 행동이나 재현은 개신교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부흥하듯이 이렇게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그쪽으로 빠졌는데요. 저는 이제 미디어 연구 이런 게 더 재밌는 사람이긴 한데, 네. 어쨌든 미디어 속 종교의 비폭력 저항의 이미지가 갖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비록 특정 종교에 소속하거나 종교적인 실천을 하지 않더라도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를 보이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간디와 마틴 루터 킹 외에도 최근에 티벳의 평화적 독립을 외치는 달라이 라마는 특별히 영미권 중심으로 세계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죠. 비슷한 예로 로마 카톨릭의 프란시스코 교황,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렸는데 이런 사진들이 이분들의 메시지나 삶이나 그런 거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쳐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비폭력 저항을 한다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종교가 없는데도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지지를 보내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아이콘, 그러니까 상징화돼서 어떤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싸움에 항상 이렇게 등장을 해서 깃발처럼 어떤 지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미디어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넘어서 평화의 아이콘이 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그룹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향후 유의미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진을 더 들고 왔는데, 이건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가 이제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할 때 한 시민이 탱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탱크가 이렇게 움직이면 또 그 자리로 가서 맞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은 마크 리바우드라고요. 꽃을 든 어린 소녀라고 하는데 일명 플라워 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시위대랑 총검을 들고 있는 시위대 앞에서 꽃을 들면서 비폭력 시위를 하면서 너희들도 돌아가라, 너희도 가족들이 있지 않냐,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걸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이거는 뱅시라고 이제 유명한 그래피티 작가인데 그 작가가 분노하면서 혹은 분노 말고 어떤 데에서는 꽃을 든 시위대, 테러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소개가 되는 건데, 이 시위대가 던지는 게 체류병이 아니라 체류탄이 아니죠, 뭐죠? 네네. 화염병. 네, 화염병이 아니라 꽃을 던지는 것이 이제 대중들이 볼 때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복잡한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적 방식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종교는 비폭력적 혹은 최소한의 간폭물적 선택을 하도록 주장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폭력적 방법도 불사하려는 일부 극우 집단의 구호나 시위 방식은
종교적으로도 옳지 않고 그 효과도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폭력성에 대해서 놀랍게도 극우 기독교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정당성도 없을 것입니다. 탄력적이거나 지속력 또한 없을 것입니다. 6월 항쟁과 촛불혁명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평화를 열망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철저히 비폭력적 혹은 간폭력적 수단을 선호하는지를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비폭력, 간폭력의 효과를 역사를 통해서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평화운동이 계속해서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덜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더 큰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 평화의 상상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